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의 집단 투기 의혹, 이제 수사의 시간입니다. 경찰이 LH 본사와 수도권의 사업본부 또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직원들의 집을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정부가 이미 합동수사본부를 가동시켰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과 경찰의 유기적 협력을 강조하면서 내일 검경의 지휘부가 만나서 어떻게 협력할지 그 방법을 논의합니다. 먼저 홍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경기도 과천, LH 과천의왕사업본부 건물 밖으로 압수물을 든 경찰 수사관들이 나옵니다. 땅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직원 3명이 근무하는 곳입니다. 어떤 자리 압수수색하셨나요? 추가로 혐의 입증할 만한 자료 나왔나요? 경찰은 수사관 67명을 투입해 경남 진주에 있는 LH 본사와 광명시흥 사업본부, 그리고 땅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직원 13명의 집까지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 조치도 내렸습니다. 수사의 핵심은 LH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을 구입했는지 입증하는 겁니다. 실제 땅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직원 13명 가운데 일부는 토지 보상 업무를 맡았었습니다. 이들이 다른 직원들과 서로 개발 정보를 공유한 건 아닌지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직원들의 메신저 내용과 공문 기록 등이 남아있는 LH 본사 서버까지 압수수색했습니다. 3기 신도시 사업을 담당했던 LH 광명시흥 사업본부에서도 개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직원들이 사용한 컴퓨터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특별수사단을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로 격상하고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의 투기 의심 사례까지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신속한 수사를 위해 국가수사본부 내에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검경 협력을 주문함에 따라 정세균 국무총리는 내일 검찰총장 대행과 경찰청장 등을 불러 수사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수사와 별도로 정부가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두고 국토부와 LH를 상대로 이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대상자 중 일부가 조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조사에 필요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 건데요. 정부는 일단 설득하고 계속 거부하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이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LH 직원들이 사들인 신도시 땅을 몰수할 수 있을까? 국회에 불려나온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간접적으로 얻은 것도 충분히 비밀로 간주 가능하다 이런 판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 판례에 따르면 회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궁이 이어지자 법률 검토를 한 건 아니라고 물러섰습니다. 법률적 검토를 해서 총리실이나 여당에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악화된 여론을 의식한 듯 강경한 대책들을 쏟아냈습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얻은 부당 이득은 최대 5배를 환수하고 이익이 50억 이상이면 가중처벌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소급 적용도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소급 적용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동의하시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국회에 출석한 LH 사장 대행도 강경한 대책을 쏟아냈습니다. 보상 과정에서 투기적 행위로 이렇게 나온다면은 거기에 관련된 모든 보상은 다 제외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된 LH 직원 13명도 보상 안 해주겠다는 걸까? LH에 다시 물어봤더니 말이 좀 다릅니다. 법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만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혐의 사실이 확정이 되면 재판 과정을 통해서 판결이 있어야지만 이분들이 보상 절차에서 제외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게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은 강경한데 실제로는 까다로운 전제 조건을 붙인 겁니다. 국토부는 정부 합동조사단의 조사 대상 14,000명 가운데 LH 직원 11명과 국토부 직원 1명은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제출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의서를 받지 못하면 사실상 조사는 불가능합니다. 합동조사단은 계속 거부하면 수사 의뢰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내 땅이 신도시로 지정돼서 수용되면 정말 메리트, 즉 이득이 없을까요? 이 메리트가 없다, 이 말은 변창흠 장관이 한 말이죠. 그런데 저희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인천 계양지구의 토지 거래를 확인해 보았더니 딱 1년 만에 거의 2배 값에 팔고 나간 사례도 있습니다. 투기를 막기 위한 여러 장치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이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 계양구에 있는 4,000제곱미터 농지입니다. 2018년 4월 일가족 6명이 7억 2천만 원에 사들였습니다. A씨와 두 아들, 며느리 등입니다. 그런데 불과 8개월 뒤인 12월 이 일대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됐습니다. 5달 뒤 이들은 B씨에게 땅을 12억 7천만 원에 팔았습니다. 불과 1년여 만에 5억 5천만 원의 시세 차익을 챙긴 겁니다. 땅을 샀다가 판 시점이 절묘했습니다. 주식으로 치면 단타 매매로 70% 수익을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익이죠. 저희 같이 그냥 땅만 파고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손해고. 그렇다면 B씨는 왜 이 땅을 뒤늦게 12억 7천만 원이나 주고 샀을까? 곧 수용될 땅을 이렇게 비싸게 주고 사면 손해보는 건 아닐까? 손해본다고 사겠어. 혹시 보상이 좀 더 괜찮게 나오려나 했는데 원래 이라고 나니까 죽는다. 손해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B씨가 사들인 가격보다 LH가 주겠다고 제시한 보상 가격이 더 올라 있었습니다. 3기 신도시 발설하기 전에는 저희가 60에서 65만 원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한 120 이상 보상을 해주잖아요. 여기에 택지를 살 권리나 아파트 입주권은 덤으로 또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신도시를 발표할 때마다 투기를 막겠다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선제적으로 투기적 거래를 방지할 계획이며 하지만 허가구역으로 지정해도 전혀 투기를 막지 못합니다. MBC가 인천 계양,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 5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 뒤에도 땅을 사들인 거래가 1,229건이나 됐습니다. 99.3%가 그대로 허가됐고 불허된 건 겨우 8건에 불과했습니다. 정말 거주를 하는지, 여기 현장에 문제가 없는지 있는지 그런 걸 보거든요. 투기 목적을 사실 저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이분이 있으나 마나한 토지거래 허가제도. 정부가 말로만 투기 방지를 외치는 사이 3기 신도시 전체에서 단기 차익을 노린 투기 거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입니다. 사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신도시의 바로 옆 땅을 사는 게 진짜 고수라고 말합니다. 수용도 안 되고 신도시의 혜택은 다 챙길 수 있다는 건데요. 3기 신도시 주변 토지 거래도 쭉 확인해 봤더니 몇 억씩 남긴 사례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어떤 지구는 신도시 발표 직전에 부동산 거래가 폭증했습니다. 대체 그들은 어디에서 정보를 구했을까요? 이어서 정진욱 기자입니다. 인천시 계양구 상야동입니다. 비닐하우스 농사가 한창인 이 지역은 3기 신도시 계양 테크노밸리와 바로 붙어 있습니다. 직선거리 100m 정도에 불과합니다. 2018년 7월 정모 씨는 이 지역 땅 3,000제곱미터를 4억 5,400만 원에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땅을 사고 나서 불과 5달 뒤 신도시 발표가 났습니다. 넉 달 뒤 정 씨는 7억 4,500만 원의 땅을 되팔았습니다. 불과 9개월 만에 3억 원을 챙겼습니다. 우리는 이제 몰랐잖아요, 사람들은. 한번 해본 사람들은 그렇게 빨리 사더라고. 빨리 사더라고. 또 다른 3기 신도시 고양 창릉지구입니다. 김모 씨는 2018년 4월 창릉 신도시에서 100m 떨어진 용두동 땅을 3억 3천만 원에 사들였습니다. 1년 뒤 이 일대가 신도시로 지정됐습니다. 김 씨는 다시 1년 뒤 4억 5,600만 원의 땅을 팔았습니다. 2년 만에 1억 3천만 원을 벌었습니다. 누가 투자도 안 받는데 그냥 어떻게 그냥 새로운 사람이 사가지고 이 땅이 한 70만 원, 80만 원뿐이 안 됐거든요. 지금은 한 150만 원 정도 다요. MBC가 3기 신도시와 바로 붙어 있는 지역들을 확인했더니 정부가 신도시로 지정하기 직전에 땅을 샀다가 되판 거래가 줄줄이 확인됐습니다.
심지어 남양주 왕숙 신도시와 1km 떨어진 땅은 19억 5천만 원에 샀다가 39억 원에 되판 사람도 있습니다. 단기 차익을 노린 거래로 2년 만에 2배, 20억 원을 벌어들인 겁니다. 신도시로 지정되기 직전 갑자기 땅 거래가 늘어난 곳도 있습니다. 인천 계양구의 땅 거래는 2018년 9월 73건에 불과했는데 신도시 발표 한 달 전인 11월 갑자기 336건으로 4배 넘게 폭증했습니다. 개발 정보가 미리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큰 신도시가 들어가면은 주변 지역에 개별적인 아파트 사업이 많이 일어나요. 더 높은 수익을 올리겠다. 이렇게 봐야 되죠. 신도시 부지 바깥에 있는 인접한 땅들. 단기 차익을 노린 투기꾼들이 판치고 있지만 정부의 감시 바깥에 있습니다. MBC 뉴스 정준익입니다. 변창흠 장관이 오늘 국회에 나와서 여야 의원들로부터 거센 질타를 당했습니다. 여기에다 야당 의원들이 민주당도 조사하라고 주장하면서 여야 사이에 설전이 발생했습니다. 배주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땅을 샀는데 갑자기 신도시로 지정된 것 같다는 변창흠 장관의 문제적 발언에 대한 질타는 여야가 따로 없었습니다. 저 발언들은 집 문제 때문에 고통을 안고 힘들어하는 모든 국민들에게 큰 허탈감과 분노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땅을 사고 보니 신도시였다. 야, 이런 상황 인식이 이럴 수가 있나 싶은 그런 뉴스를 접하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 사태가 벌어지기까지 LH 전 사장으로서 현재 국토부 장관으로서 도대체 뭘 했냐는 비난도 쏟아졌습니다. 4년 내내 부동산 투기 단속한다 해놓고 지금 와서 기껏 한다는 말이 그래 처벌 규정이 미흡하고 통제 장치가 미비됐다고 보고합니까? 지금 셀프 조산이 용두삼이로 끝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장관직 사퇴 요구로까지 이어지자 변 장관은 정부 합동 조사를 지켜본 뒤 결과에 따라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투기에 둔감한 국토부 장관에게 뭘 더 기대하겠느냐. 그러니까 국민들 당장 사퇴하라 이겁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공정하고 이렇게 투명한 조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제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도록. 정부 합동조사의 대상과 기간을 두고선 여야가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조사 기간을 3기 신도시 발표 10년 전까지 확대해야 한다며 전 정부 책임론을 꺼내든 반면 국민의힘은 조사 대상을 민주당과 청와대까지 확대해야 한다며 현 정부 책임론을 부각시켰습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이번에는 전직 LH 간부들의 전관 예우 특혜 의혹입니다. LH가 작년 한 해 수의 계약한 건축사무소 상위 20곳 중 11곳에 전직 LH 임원이 일하고 있습니다. 건축사무소는 LH 인맥 때문에 그들을 영입하고 그게 실적으로 입증된다는 게 업계의 증언입니다. 김민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9년 9월 LH가 경기도 남양주시에 공공주택 설계를 공모했습니다. 17,000제곱미터 땅에 행복주택 등 400여 세대를 짓는 공사. 이 설계를 설립된 지 1년밖에 안 된 서울 강남의 한 건축사무소가 따냈습니다. 설계비는 20억 원이었습니다. 이 건축사무소의 대표 유모 씨. 2015년 LH 고위직 임원인 공공주택 본부장을 지낸 사람입니다. 이 공모 설계를 발주한 곳이 바로 공공주택 본부 소속입니다. 유 씨의 건축사무소는 설립 첫 해 매출 4억 원에 불과했지만 이후 급성장해 지난해 LH에서만 65억 원 넘는 계약을 따냈습니다. 제가 답변해드릴 게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다 일정 때문에 외근 중이셔가지고요. LH의 내부 자료를 보니 건축 설계 공모 수주액 상위 20곳 가운데 11곳의 전직 LH 임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73억 원을 따내 수주액 1위를 차지한 건축사무소는 부사장이 LH 출신입니다. 156억 원으로 2위를 차지한 건축사무소는 공동대표 3명이 모두 LH 출신입니다. 왜 LH 출신들이 건축사무소에서 고위직을 받고 있을까? 사실은 그분들은 설계를 할 줄 몰라요. 근데 그분들을 영입하는 이유는 LH 내부의 인사들과의 영업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건축 설계 업계에선 LH 고위직들에 대한
정간 특혜가 만연해 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촘촘하게 커넥션이 돼 있어요. 실제로 공모 심사를 할 때 LH 직원들이 몇 명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분들이 분위기를 좌지우지한다는 거죠. LH는 외부 심사위원이 절반이 넘어 관여가 불가능하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업체별 당선 건수를 1년에 4건으로 제한해 수주 편중도 막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네, 그동안 코로나19로 면회가 금지됐던 요양병원과 시설들에서 오늘부터 가족들 간의 만남이 부분적으로 허용됐습니다. 1년 넘게 생이별을 해야 했던 가족들은 눈물에 상봉을 했는데요. 박진주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요양병원. 휠체어를 탄 53살 김진철 씨가 면회실로 향합니다. 발열 체크와 손소독을 마친 누나와 아내가 투명 가림막 가까이로 다가오자 김 씨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누나도 많이 보고 싶었어. 눈물 닦아. 나도 날마다 오고 싶었어. 울지 마. 뇌출혈로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지 3년째.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한 병원 측이 면회를 제한하면서 김 씨는 지난 1년 2개월 동안 가족들과 생이별을 해야 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김 씨에게 향하던 가족들의 손길은 방역 때문에 설치한 투명 가림막 앞에서 멈췄습니다. 손을 못 잡아. 얼굴력도 볼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야. 정말 참자. 식구들이 자기를 버리지 않았나 막 그런 거 같아가지고 왜 안 오냐고만 자꾸 하니까 그래서 언제 와 그냥 울기만 하니까 통화도 제대로 못하고. 오늘부터 전국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제한적이나마 가족 면회가 허용됐습니다. 칸막이를 설치한 공간에서는 얼굴만 보고 얘기를 나누는 비접촉 면회가, 그리고 임종을 앞뒀거나 의식이 없는 중증 환자의 경우에는 가족이 KF 마스크와 일회용 가운, 장갑 같은 개인 보호구를 착용한 상태에서 접촉 면회가 허용됐습니다. 오셔가지고 신속 항원 검사 받으셔서 음성 보고 자정 보호구 입고 그렇게 이제 만나신 거죠. 가족들은 좀 더 자주 그리고 가까이에서 면회를 하고 싶은 심정이지만 방역 당국은 확진자 수가 줄지 않은 상황이어서 접촉 면회를 전면 허용하기까지 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 네, 국내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12일째 38만 명이 접종할 정도로 빠르고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보다 먼저 더 많은 백신 물량을 확보했던 일본과 캐나다의 경우는 예상만큼 속도가 나지 않고 있는데요. 특히 일본은 국민 모두가 백신을 접종하기까지 126년이 걸릴 거라는 전망이 나올 만큼 접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건지 김미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구의 3배 정도 되는 3억 3천만 명분의 백신을 선구매한 일본. 우리보다 9일 먼저 백신 접종을 시작했지만 1차 접종을 마친 사람은 7만여 명으로 우리나라 38만여 명에 비해 5분의 1 수준입니다. 일본 정부의 복잡한 백신 승인 절차가 접종 속도를 늦추는 원인 중의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물량이 부족한 화이자 백신만 승인이 났을 뿐 들여올 수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아직도 승인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40일 만에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긴급 승인을 완료했기 때문에 백신이 들어오자마자 빠른 접종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백신 한 병으로 6회분까지 맞을 수 있는 특수 주사기와 백신을 빠르게 이송하고 보관하는 냉동 유통 체계, 전국민 의료보험을 기초로 잘 구축된 전산망은 우리나라가 백신 접종 속도에서 먼저 시작한 나라를 앞지를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부수적인 요소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건 맞아요. 조건이 좋은 것도 맞고요. 만약에 백신 공급만 충분하게 된다면 저는 접종이 매우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가 백신을 자체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을 쌓아나가고 있다는 점도 장기적으로 강점입니다. 인구의 5배가 넘는 백신을 선구매했던 캐나다는 인구 100명당 접종률이 세계 40위에 불과합니다. 자체 생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수입이 안 되면 백신 접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노바백스 백신이 기술 이전을 통해 국내 생산되고 국내 업체들도 백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가라앉으려면 3 내지 5년 걸린다고 봅니다. 장기적인 호흡에서 코로나 백신을 국내에서 개발하고 생산하는 것. 이런 가운데 개별 계약한 화이자 백신이 이달 넷째 주와 5번째 주에 모두 50만 명분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정부는 내일 예방접종위원회를 열고 65살 이상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MBC 뉴스 김미입니다. 자,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46명, 다시 400명대로 늘었습니다. 특히 울산의 한 사우나에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로 추정되는 감염으로 사흘 동안 30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훨씬 많을 수 있다는 게 방역 당국의 판단입니다. 박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0명의 확진자가 나온 울산 북구의 한 사우나. 역학조사 결과 이 사우나를 이용했던 확진자 가족이 지난달 부산 장례식장의 확진자와 접촉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산 장례식장발 집단 감염은 지금까지 62명의 환자가 나왔는데 이 중 2명에게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됐습니다. 부산 장례식장에서 울산 사우나로 변이 바이러스가 전파됐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거의 똑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 전체가 다 감염이 된다. 또 전파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는 182건. 해외 입국자 138명을 빼면 나머지 44명은 국내에서 접촉을 통해 감염됐고 이 중 38명은 국내 집단 감염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38명의 변이 감염자와 접촉한 사람들 중 160여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들은 변이 바이러스 확인을 위한 유전체 검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실제 변이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감염은 이미 200건을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방역 당국은 변이 바이러스가 4차 유행을 불러오지 않도록 방역의 고삐를 죄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역 당국은 변이 바이러스 위협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예방 접종을 통한 집단 면역력 형성 이전까지 국내 발생을 최소화하는 억제 전략을 실행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비수도권 지역 6곳에서도 임시선별 검사소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방역 당국은 또 백신을 맞은 뒤 코로나에 감염된 사례가 6건 보고됐다면서 접종 전이나 접종한 뒤 면역 형성 전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방역 수칙을 계속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부산 해운대의 대표적인 초고층 건물이죠. LCT. 지난 2017년 불법 특혜 분양 의혹이 제기됐지만 검찰 수사 결과 대부분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전현직 법조인과 장관 등 유력 인사 100명이 특혜 분양을 받았다는 진정서가 또다시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LCT 측은 미분양에 대비한 영업용 고객 명단이라면서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유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01층짜리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 부산 해운대구 LCT. 지난 2015년 유력 인사 100여 명에게 특혜 분양됐다는 진정서가 지난달 말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당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물량을 미리 빼줬다는 겁니다. 이 명단엔 현직 국회의원과 전직 장관, 지역 언론사 대표 등이 포함됐고 이들의 전화번호, 원하는 집 호수까지 기재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몇 평을 부탁한다, 아파트를 부탁한다. 부탁이란 말이 있으니 신빙성이 있다는 건 지역에 유력자들이 많아요. 유명한 지명도 있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부산 참여연대는 이번 진정서 내용을 토대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LCT 측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입니다. 2015년 당시 미분양이 많아 원하면 누구나 계약을 할 수 있었던 만큼 특혜 분양은 있을 수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청약 당시 분양률이 42% 수준이었고 예비 당첨자 120명 가운데 실제 계약된 건 5건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LCT 측은 미분양 사태를 우려해 각계각층의 고객 명단을 정리한 것뿐이라며 진정을 낸 사람을 허위사실 유포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LCT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나 가치성으로 봤을 때 그때 부산에 있는 오퍼리언 리더들의 이름이 많이 올라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혜 분양 의혹은 지난 2017년에도 제기됐습니다. 한 시민단체가 43명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수사 결과 LCT의 소유주 이영복 회장의 아들과 하청업체 사장 등 2명만 기소됐고 나머지 41명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진정인과 LCT 사업 관계자를 다시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류잼리입니다. 하버드대 램지어 교수가 위안부 망언 논문으로 논란을 일으킨 이후 처음으로 온라인 행사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일본의 사법제도를 옹호하는 발언을 잔뜩 쏟아내고는 위안부 망언과 관련된 질문은 받지 않은 채 급하게 퇴장해버렸습니다. 워싱턴 여홍규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하버드대 교내 화상 세미나에 램지어 교수가 등장했습니다. 일본의 사법제도를 논의하는 자리에 토론자로 참석한 겁니다. 램지어는 일본이 범죄율도 낮고 안전하다며 칭찬을 쏟아냈습니다. Look at Japan and look at the U.S. I look at Japan and I see a pretty safe, low crime environment. 이번에도 구체적인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저 직감에 따른 거라며 무책임한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Do I think Carlos Ghosn would get a fair trial in Japan? Yeah, I think so. Do I know so? No. Could I demonstrate this? No. It's just an instinct.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하고는 위안부 망언에 대한 질문이 나오기 전에 수업을 핑계로 서둘러 나가버렸습니다. I apologize to everybody, but I have to go teach American corporate law. So. 램지어 교수는 심지어 최근 동료 학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다른 사람들이 토론하도록 놔두겠다며 발을 뺐습니다. 민감한 문제인 만큼 논란을 더 증폭시키고 싶지 않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AP통신과 영국의 주요 매체들도 램지어의 위안부 논문이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고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특히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램지어의 주장이 전시 잔혹행위를 감추려는 일본의 극단적 보수파들의 견해라고 지적했습니다. 램지어 교수는 자신의 논문에 대한 비판에 대응하기 위해 글과 자료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논란을 증폭시키고 싶지 않다면서도 또 한 차례 논란을 예고한 겁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여홍규입니다. 미얀마 군부가 이제 언론 장악에 들어갔습니다. 기자들을 무더기로 체포하는가 하면 쿠데타라는 단어를 아예 쓰지 말라는 지침을 내린 겁니다. 쿠데타를 쿠데타라고 부르지 못하게 한 건데요. 여기에 저항한 언론사는 보도를 금지시켜 버렸습니다. 신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토바이 시위대를 뒤쫓던 군용 트럭이 속도를 올려 그대로 덮칩니다. 맨몸에 시민들에게 총구리를 겨누는 건 이미 일상이 됐습니다. 미얀마 군경의 무자비한 진압 행태는 시민과 현지 언론 매체들을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국제 여론이 악화되자 미얀마 군부는 보름 전 보도 지침을 내렸습니다. 쿠데타 대신 권력 이양이란 표현을 쓰라면서 군사정권이란 단어를 쓰면 보도 허가를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부당한 짓이라며 정부 언론위원회 위원 26명 중 23명이 사직했고 현지 매체들도 군경을 비판하는 시위 보도를 계속했습니다. 결국 미얀마 군부는 어제 민주화 시위를 집중 보도한 신문사 4곳과 방송사 1곳 등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금지시켰습니다. DBB 필름 미디어, 대만항의 세간지 대인 전화로의 통일진 명령이고 미얀마의 대표 독립 언론인 미얀마 나우의 경우 경찰이 편집국을 급습해 컴퓨터와 취재 수첩 등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인이 인터넷에서 영상을 올린 것보다는 뉴스 업체에서 이렇게 올리는 게 유엔이나 다른 나라도 믿음을 갖고 버마의 민주소리 방송 등 해당 언론사들은 즉각 SNS를 이용해 버마 시민들의 민주주의 투쟁을 계속 보도하겠다고 맞섰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이미 내외신을 합쳐 30명이 넘는 기자들을 체포한 상태입니다. MBC 뉴스 신정현입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과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이 방역수칙을 어기고 5인 이상 모임을 가졌다고 어제 보도해 드렸죠. 잠깐 만났다는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나면서 두 사람 모두 오늘 뒤늦게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사과만 하면 될 것을 식당 주인이 거짓말을 했다는 말까지 보태면서 반성 없는 사과를 해버렸습니다. 김지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인 이상 집합금지 수칙을 어긴 술자리. 2, 3분간 인사만 나눴다던 장경태 의원은 보도 직후 SNS에 바로 자리를 피하지 못해 사과드린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한 방송에서 사과했습니다. 장경태 의원이 들려서 인사하는 과정에 저희가 자리가 길어지면서 방역수칙 위반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국민들께 사과드리고요. 앞으로 방역수칙 더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가게에서 주의를 줬다는 사실은 부인했습니다. 이 전 최고위원이 사과 방송 몇 시간 전 SNS에 올린 사과글. 가게 주인분 가족이 세 차례 와서 이야기했다는 내용은 해당 모임에 참석한 어느 누구도 단 한 차례도 기억하지 못하는 내용이고 방역수칙상 업주분이 져야 할 책임이 있다고 썼습니다. 전혀 그런 얘기 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보시면은 그 술 주문을 받고 다 잔에 가져다 주신 게 그 업주이잖아요. 장경태 의원도 가게 주인이 주의를 줬다는 건 참석자 누구도 기억하지 못한다며 MBC 측에 CCTV를 보여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MBC께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CCTV를 공개하신 부분이 있으니까 저도 또 좀 더 그 상황을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알고 싶거든요. 보도가 나간 뒤 술집엔 방역수칙을 어긴 5명 중 누군가 전화를 걸어 CCTV를 보여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술집 주인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만약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장 의원과 이 전 최고위원의 과태료는 1인당 최대 10만 원, 주인은 최대 300만 원까지 내야 합니다. 주인이 주의를 주지 않았다는 걸 계속 확인하려고 하는 장 의원과 이 전 최고위원. 그러나 사장님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를 본인들이 대신 내주겠다 말했습니다. 제가 이제 장경태 의원이랑 처음에 이 얘기를 접했을 때 보도되기 전에도 그분이 과태료를 받게 되면은 저희가 지원해 준다든지.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네, 경찰차가 아니라 일반 승용차인 경찰의 암행순찰차가 이제 고속도로에 이어서 일반 도로까지 단속합니다. 그 현장을 김상훈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홍천의 44번 국도. 오토바이가 줄지어 도로를 질주합니다. 시속 80km 구간에서 120km까지 과속하며 차선을 넘나들고 보란 듯 신호도 무시합니다. 동해안을 잇는 7번 국도. SUV 차량 한 대가 이른바 칼치기를 하며 시속 150km 넘게 과속 질주합니다. 모두 국도 암행순찰차에 단속된 차량들입니다. 순찰차가 바로 뒤에 따라 붙었지만 단속 중인지 모르고 교통법규를 위반하다 적발된 겁니다. 암행 순찰차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일반 승용차와 똑같지만 내부는 다릅니다. 경찰관이 직접 운전을 하고요. 각종 단속 장비가 설치돼 있습니다. 차량에 탑승해 단속 현장에 동행했습니다. 44번 국도 위 오토바이 한 대가 빠르게 도로를 달려가고 잠시 뒤 화물차가 앞질러 갑니다. 그러자 오토바이가 다시 속도를 내 화물차를 따라잡으며 속도 경쟁을 벌입니다. 결국 두 운전자 모두 적발됐습니다. 그냥 난 내대로 가는 건데 오늘 좀 당긴 거 맞아요. 그냥 빨리 속속 갔다가 집에 가려고. 유독 오토바이 사망 사고가 잦은 44번 국도. 암행순찰차 앞으로 오토바이 한 대가 또다시 질주합니다. 다른 차량 앞으로 급하게 끼어들고 굽은 도로에서도 속도를 냅니다. 오토바이를 쫓는 암행순찰차의 시속은 160km. 운전자에게는 범칙금과 벌점이 부여되고 과속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입건됩니다. 30점 생겼어요. 오늘 30점이요? 예. 아, 그럼 안 되거든요. 2주 동안 관리하세요. 경찰은 암행순찰차를 17대로 늘려 지난달 8일부터 전국의 일반 국도에서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10대 청소년들의 무면허 운전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내 한복판에서 인도 위를 달리고 중앙분리대를 뚫고 역주행을 하는 등 20분 넘게 위험한 질주를 벌이던 10대가 결국 사고를 낸 뒤 검거됐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종시 도심의 한 도로. 경찰 오토바이와 순찰차가 접근하자 흰색 승용차 한 대가 인도 위로 올라가 달리기 시작합니다. 다시 차도로 내려온 뒤 신호를 위반하고 도주하는 승용차. 경찰 오토바이가 속도를 내서 따라붙고 순찰차도 추격에 나섭니다. 멈추라는 경찰 요구를 무시하고 더 속도를 내서 달아나는 승용차.
순찰차가 뒷부분을 들이받자 인도 경계석에 충돌합니다. 다시 방향을 틀어 중앙분리대를 뚫고 이번엔 역주행을 시작합니다. 전속력으로 달려나가더니 결국 제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사고를 내고 맙니다. 좌회전을 하던 차량은 그대로 돌진해 가로등을 받고 멈췄었는데 널브러진 잔해와 찌그러진 가로등이 당시 상황을 짐작케 합니다. 그 차가 저기 BRT 도로에서도 막 부착고 다녔어요. 좀 위험한 상황으로 좀 보였나요? 어때요? 엄청 위험했어요. 아찔했어요.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운전자가 난폭 운전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20여 분간 추격전을 벌인 끝에 운전자를 검거했습니다. 혹시라도 모를 2차 도주를 대비해서 차량의 후미 부위를 한 번 더 저희가 충격해서 안전 확보 후에 안전하게 검거한 것입니다. 경찰에 잡힌 운전자인 17살 A군은 20대 지인이 빌린 공유 차량을 직접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자친구까지 태운 A군은 대전에서 출발해 공주를 거쳐 세종시까지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군을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공유 차량을 빌려준 20대 지인도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윤웅성입니다. 3층 건물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던 60대 여성이 극적으로 구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경찰과 시민들이 다급하게 이불을 가져와서 이 여성을 가까스로 받아냈습니다. 조수영 기자가 당시 상황을 취재했습니다. 지난 7일 밤 전북 전주의 한 빌라. 경찰 한 명이 인근 집에서 다급하게 이불 한 채를 빌려 뛰어내려갑니다. 이 건물 3층에 60대 여성이 매달려 있는 상황. 가만히 계세요. 내리지 마세요.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위험을 감지한 경찰이 더 크게 소리칩니다. 나오지 마세요. 나오지 마세요. 들어가. 그러면서 빌려온 이불을 서둘러 펼치기 시작합니다. 시끄러운 소리에 달려나온 주민들도 손을 보탭니다. 꽉 잡으세요. 잡으세요. 더 오세요. 사람들. 만일 떨어진다면 60대 여성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상황. 지금 무슨 거 있나요 안에? 구조대 오기 전에는 안 돼요. 우리가 막아야 돼요. 꽉 잡아요. 더 팽팽하게 잡아요. 더 팽팽하게.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 여성은 끝내 몸을 던졌지만 다행히 이불을 받쳐든 경찰과 주민들이 가까스로 받아냈습니다. 알았어. 이불 한 장에 의지했던 경찰과 주민들 모두 그제서야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네, 다 놀랬죠. 어떻게 알고 나오셨어요? 막 소리 나서 울고 우는 소리 나고 그래서. 이불을 가져와 구조에 나선 경찰은 제복을 입은 지 채 2년도 안 된 막내 순경이었습니다. 한시가 급박한 상황. 경찰은 각 층의 문을 직접 두드려가며 이불을 구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창문에 반절 정도 그 몸이 나와 있어가지고 떨어질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일단 이불을 펼치고 나서 망상에 시달려 무의식 중에 극단적 선택을 했던 60대 여성은 병원에서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응급실을 찾은 경찰에게 구해줘서 감사하다는 말을 거듭 전했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그룹 동방신기의 멤버인 가수 윤호 씨가 밤 10시를 넘겨서까지 영업하던 서울 강남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방역수칙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지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수 윤호 본명 정윤호 씨가 영업 제한 시간인 밤 10시를 넘어 문을 연 음식점에서 지인들과 모임을 가졌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정 씨는 지난달 말 청담동의 한 음식점에서 지인 3명을 만나 자정쯤까지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윤호 씨를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씨의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는 공식 입장문을 내고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SM 측은 소속 아티스트가 개인적인 시간에도 방역수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 및 지도하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구청이나 관할서인 강남서가 아니라 서울경찰청이 직접 나섰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감염병 예방법 위반 사례가 형사사건과 관련돼 있을 경우 서울청에서 직접 조사에 나서기도 한다면서 자세한 내용은 아직 수사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형사처벌에 해당되는 행위는 사법
경찰들이 관여할 부분이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5명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되고 있고 식당과 유흥시설의 운영 시간은 밤 10시로 제한되는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여전히 적용 중입니다. MBC 뉴스 지윤수입니다. 전기차와 더불어 차세대 친환경 자동차로 떠오르고 있는 차량이 바로 수소차죠. 현대자동차가 만든 수소차에서 분명 가속 페달을 밟았는데도 가속은 되지 않고 차가 멈칫하는 현상이 자주 나타난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이유경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도로를 달리던 현대자동차의 수소차 넥소. 갑자기 가속이 잘 되지 않습니다. 계기판에 표시된 자동차 출력량이 올랐다 떨어졌다 반복합니다. 차 왜 이래? 가속 페달을 밟는데 차가 나가진 않고 울컥거리는 현상. 이번엔 기자가 직접 다른 넥소 차량에 타봤습니다. 가속 페달을 밟아봤더니 역시 갑자기 출력량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달리다가 풀악셀 밟으면은 이렇게 출력이 뚝 떨어져요. 방금 엑셀 안 떼신 거예요? 예, 엑셀 안 뗀 건데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넥소 운전자 2,000명이 모인 커뮤니티. MBC가 직접 회원들을 대상으로 물어봤더니 응답자 216명 중 101명이 울컥거림 증상을 겪었다고 답했습니다. 한두 대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이제 뒤에서도 같이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럴 때 조금 위험할 수도 있고. 실제로 커뮤니티 회원 26명은 부품값만 4천만 원에 달하는 수소 연료전지 스택을 무상 교체받았습니다. 수소와 산소를 결합시켜 전기를 만들어내는 가장 핵심 부품입니다. 넥소 전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2013년 세계 최초로 출시된 투싼 수소 전기차. 출고가 1억 4천만 원이 넘던 차가 지금은 석 달째 주차장에 방치돼 있습니다. 울컥거림 현상이 심해지면서 차량이 아예 멈춘 겁니다. 수소 연료전지 스택 교체비는 7천만 원. 하지만 무상 보증 기간이 끝났습니다. 당황을 했고요. 수리를 해야 될 문제인지 아니면 폐차를 해야 될 문제인지는 지금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문제가 계속된다면 보증 기간이 지난 수소차 운전자는 수리비 수천만 원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일부 차에서 발생되는 문제를 알고 있으며 정확한 원인을 조사,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유경입니다. 전국 수산물의 30%를 위탁 판매하고 있는 부산 공동어시장에서 개장 이래 처음으로 경매가 전면 중단됐습니다. 어시장 종사자들이 잇따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인데 수산물 유통에도 큰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부산 공동어시장이 멈췄습니다. 평소 같으면 어선들로 붐볐을 부두는 텅 비었고 생선들로 꽉 들어찼을 상자들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곳이 경매가 이뤄지는 위판장입니다. 평소라면 이 시간대에 바닥에 물기가 많이 남아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거의 말라 있는 상태입니다. 이곳 어시장 종사자 등 13명이 잇따라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경매가 전면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지난 6일 부산 항운노조의 어류지부 조합원이 처음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다른 작업자와 가족 등이 잇따라 감염됐습니다. 현재는 확진자와 접촉한 야간 근무자 350여 명이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인력이 없어 경매를 포기하는 건 공동어시장 개장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문제는 부산 공동어시장에서 처리하는 수산물이 전국의 30% 수준에 달한다는 겁니다. 수산물 유통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 시간이 오래 가면은 또 이 어획물에 대한 또 물가도 상당히 또 비중을 차지하고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죠. 어시장 종사자 수는 최대 1,500여 명. 그런데 방문자 명단 등도 제대로 작성되지 않아 대규모 집단 감염 우려도 나옵니다. 일단 마스크 착용은 하신 분도 있고 하지 않는 분이 또 있다고 합니다. 매우 엄격하게 지켜지지는 않았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방역당국은 지난달 21일부터 최근까지 공동어시장을 방문한 사람은 검사를 꼭 받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공동어시장 측은 대체 인력을 최대한 끌어모아 내일부터 경매를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시장에 사람들이 밀집하는 걸 막기 위해 부둣가에 선박을 세워둔 채로 선상 경매를 진행키로 했습니다. MBC 뉴스 현지호입니다. 이어서 오늘 이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공사 현장마다 흔히 걸려있는 안전표어.
그런데 부산의 한 공사 현장에 민망하고 낯뜨거운 안전 표어가 내걸려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고 나면 당신 부인 옆엔 다른 남자가 누워 있고 당신의 보상금을 쓰고 있을 것입니다. 자극적인 문구 옆에 이불을 덮고 누워 있는 여성과 5만 원권 돈 뭉치가 그려져 있습니다. 부산의 한 공공건물 공사 현장에 내걸린 안전 표어입니다. 이 사진이 퍼져나가자 막장 드라마보다 더한 막장 표어다. 노동자들에게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부터 만들어줘야 한다 등 비난의 목소리가 들끓고 있습니다. 건설 노동조합 측은 안전사고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위험한 표어라고 지적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나 모순에 대해서 전혀 지적이 없이 너의 잘못이니 너가 똑바로 하지 않아서 사고 난 거니까 네가 오늘 책임져라. 노동자의 인권이 무시당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야 현장에서 알아듣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인권이라는 게 있고 안전의식이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고려 없이 여성 비하라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습니다. 소유물로 해석을 했는데 동등한 인격체를 바라보지 않는 낮은 성인지 감수성을 나타내는 것이며 여성 노동자들 또한 존재하는데 존재를 지워버리는 통찰벌적인 해당 문구가 건설 현장에서 쓰인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6년과 2019년에도 아파트 공사 현장에 등장해 논란이 됐는데요. 건설업체들은 왜 이런 표어를 사용하는 걸까? 조합 측은 내심 건설 노동자를 하대하는 사회적 인식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존중받아야 될 노동을 하고 있는 게 분명하거든요. 고려나 인식이라는 거 없이 그저 사고가 안 나게끔 해야 되는 것만. 논란이 확산되자 건설업체 측은 해당 안내판을 바로 철거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조직 문화를 재점검하고 변화의 계기로 삼겠다며 사과했습니다. 오늘 이 뉴스였습니다. 수사든 재판이든 형편이 어려워서 변호사를 구하지 못할 때 법원에서 국선 변호인을 구해줍니다. 그런데 구속이 되거나 재판에 넘어가야만 이 국선을 선임할 수 있다 보니 제도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수사 시작 때부터 도움받을 수 있는 공공변호인제를 도입하자 이런 목소리가 나오지만 여러 걸림돌이 있습니다. 오늘 이 문제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한 시내버스에서 찍힌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앞서 가던 승용차에 급정거에 놀란 버스 기사가 승용차 옆으로 다가가 잠시 항의합니다. 그러자 버스 앞을 가로막은 뒤 차에서 내리는 승용차 운전자. 출발하려는 버스를 연거푸 막아서더니 번호판을 찍고서야 물러섭니다. 도로상의 일상적인 시비 정도로 넘겼던 버스 기사는 이후 경찰서에 나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승용차 운전자의 고소로 특수협박죄가 적용된 겁니다. 저는 아니다. 항변을 해보았지만 경찰관 쪽에서는 계속 사람이 앞에 있는데 차가 움직였기 때문에 이거는 특수협박에 해당된다. 진실을 얘기하면 그게 관철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법률 지식의 어두운 버스 기사는 노선대로 운행하려 한 것뿐이라고 항변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벌금형에 처해지자 억울한 마음에 정식 재판을 요구했고 그제야 법원이 국선 변호인을 배정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근거로 협박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강조한 변호 덕에 가까스로 무죄를 받아냈습니다. 객관적으로 이제 구성 요건 성립을 막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효과적이지 못하게 어필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미리 수사 단계에서 만약에 어필이 됐다라면은 굳이 기소되어서 고통받는. 국선 변호인은 이미 수사가 한창 진행돼 구속되거나 재판에 넘겨진 사람에게만 도움을 줍니다. 이런 혜택을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제공하자는 게 바로 형사공공변호인 제도입니다. 과거 권위주의 시절 수사기관의 가혹행위와 강압에 못 이겨 허위 자백한 경우도 많았지만 변호인의 도움은 꿈도 꾸기 어려웠습니다. 세뇌를 시키다 보면 사람은 이게 자기 안 해도 이 겁먹으면 스스로 이게 진이 나오더라고. 3일 동안 잠을 못 잔 것 같아요.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악몽 같은 세월이에요. 극단적인 수사 관행은 거의 사라졌지만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한 번 왜곡되면 법정에서 돌이키기 어려운 경우가 여전히 비일비재합니다. 수사기관은 요건 사실에 맞춰서 본인이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일반인인 피의자들은
지금 저 질문의 의도가 무엇인지, 저 질문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거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영화를 보시면 수사기관이 항상 그러잖아요.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를 요구할 수 있다. 그래서 국가가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의자의 어떤 방어권을 보장해주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면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제도. 선진국들은 공공 변호인제 운영이 활발합니다. 미국에선 주 정부별로 퍼블릭 디펜더가 피의자를 보호하고, 영국은 정부와 변호사협회가 함께, 일본도 정부, 법원, 변호사협회가 독립법인을 만들어 운영합니다. 문재인 정부도 공공 변호인제 도입을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삼았고 2년 전 법무부가 법안도 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논의 없이 20대 국회가 끝나면서 폐기됐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정부가 일감을 가져가려 한다는 변호사업계의 반발. 변호사업계는 수사기관의 인권 침해를 없애면 된다는 입장이고, 범죄자보다 범죄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부터 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을 분배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이 살인, 이런 성폭력, 이런 중대한 범죄자에 대한 인권이냐, 아니면 아직도 보호가 굉장히 미약한 범죄 피해자에 대한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냐. 공공변호인제의 운영 주체도 논란입니다. 현행 국선변호인은 법원이 제공하는 반면 공공변호인제는 정부가 주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검경을 통해 수사를 하면서 동시에 피의자를 변호하는 건 모순이란 지적입니다. 검찰 제도를 두고 있는 법무부에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조사받는 게 억울할 수 있으니까 내가 도와주겠다 하는 그 자체가 좀 모순적일 수 있고요. 법무부는 지난해 대법원, 대한변협 등과 함께 국선 변호인 제도를 수사 단계부터 일어나기 위한 논의기구를 구성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오세훈, 안철수 두 후보 측이 단일화를 위한 첫 실무 협상을 가졌습니다. 단일화를 하겠다는 원칙엔 합의를 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을 놓고는 하루 종일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여권에선 박영선, 김진애 두 후보가 단일화 방식에 합의했습니다. 신수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처음 마주 앉은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단일화 실무협상단. 협상 직전 시간 끌다 뒤늦게 좌판을 깔면 손님이 오지 않는다며 단일화를 서두르자 국민의당과 급하다고 바늘 허리에 실맬 수는 없다고 반박한 국민의힘 측 사이 장외 설전을 두고 양측의 뼈 있는 농담이 오갔습니다. 어제 오늘 이태기 의원님 발언 너무 세더라. 좀 세게 해드려야 오늘 나오실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앞으로는 침대 축구라는 용어는 쓰지 마시고 우리 토탈 사커야. 침대 축구는 언론이 쓴 거고 저희는 단 한마디도 그런 용어를 쓴 적이 없습니다. 여론조사에 당 이름을 넣을 것이냐를 두고도 이름 석자를 모르면 경쟁력이 있겠냐, 정당 단일화에 정당 이름을 어떻게 빼느냐며 팽팽히 맞섰습니다. 실무진의 신경전 속에 오세훈, 안철수 두 후보는 각각 상대방의 당사를 따로 찾아 단일화에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후보 단일화가 되면 한마음으로 또 꼭 선거 승리를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하면 좋겠다는. 제가 반드시 후보가 돼서 그 성원에 보답해야 되겠다는 결심이 더욱 굳어집니다. 양측은 후보 등록 전 단일화란 큰 원칙은 재확인했고 실무 협상은 이틀 뒤에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지지부진했던 여권의 단일화 방안은 합의됐습니다. 두 번의 자유토론과 시민과 당원 50%씩의 여론조사를 통해 최종 단일 후보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박영선의 서울과 김진애의 서울을 뜨겁게 융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화에 대한 새로운 희망, 이것을 일깨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박영선 후보의 비서실장인 천준호 의원은 오세훈 후보의 서울시장 시절 땅 투기 의혹을 제기했고 오 후보는 10년 전에 이미 해명했던 사안이라며 재탕 흑색 선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인 이낙연 대표가 대선 1년 전 사퇴해야 한다는 당원에 따라서 오늘 당 대표직을 사임했습니다. 마침 이재명 경기지사가 당 회의에 출석을 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두 주자는 일부 여론조사에서 1위로 급부상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지 않은 반면 국민의힘은 내부적으로 복잡해 보였습니다. 나세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강연자로 나선 신복지제도 관련 토론회에는 소속 의원 절반에 육박하는 83명이 참석했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떡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오늘 여기서 의총이나 한번 할까요? 충분한 숫자가 되는데. 네, 반갑습니다. 대선 출마를 위해 당대표직에서 물러나는 날, 취임 전 1위였던 대선 지지도는 3위로 쳐졌지만 자신감만은 그렇지 않은 듯했습니다. 국가를 경영하는 데 필요한 많은 경험을 가졌던 것, 그리고 그 길을 걸어오면서 비교적 좋은 성과를 냈었던 것. 이 대표가 주재한 마지막 회의에는 경쟁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깜짝 출석했습니다. 감사와 응원을 전하러 왔다는 건데 공교롭게도 대선 1년 전인 만큼 대선 전략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일 맡긴 대리인 중에 누가 일 잘하나, 자신들의 삶을 실제로 개선하는 대리인이 누군지를 잘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여론조사에서 1위로 오른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선 국민의 마음은 늘 움직인다는 이낙연 대표나 지지율은 바람과 같은 것이라는 이 지사나 큰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윤 전 총장은 별다른 행보를 보이지 않은 가운데 국민의힘의 기류는 복잡했습니다. 한켠에선 윤 전 총장을 국민 후보라며 추어 올리는가 하면 국민 후보가 됐습니다. 국가를 경영할 만한 그런 원칙과 소신이 있는 사람으로 저희. 윤 전 총장에게 기대를 걸어야 할 정도로 당 유력 주자가 없다는 초조함도 감지됐습니다. 당에 큰 후보가 없으면 윤석열 쪽으로 흡수되는 이런 사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유승민 전 의원은 내년 대선은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선거라며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해선 제1야당이 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백신을 맞으면 격리 없이 해외를 오갈 수 있는 이른바 백신 여권의 도입에 대해서 세계 각국이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가장 먼저 시범용 백신 여권을 내놨는데 세계보건기구 WHO는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베이징 김희용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중국이 시범 출시한 국제여행건강증명서, 이른바 백신 여권입니다. 이름과 여권번호, 코로나 검사 결과가 적혀 있고 주사기 그림과 함께 백신 제조업체, 1차, 2차 백신을 맞은 시기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정보들은 암호화된 QR코드에도 담겨 있습니다. 다른 나라와 협의가 되면 이 백신 여권으로 양국을 격리 없이 오갈 수 있습니다. 健康码信息互认机制互为对方国家人员提供签证等跨境旅行便利. 중국은 일단 중국 본토와 홍콩, 마카오부터 사용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백신 접종률 1위인 이스라엘은 녹색 여권을 내놨는데 그리스, 키프로스와 백신 접종자들의 자유 왕래를 합의했습니다. This is the green passport, and this is going to be the path of many countries. Many countries. 유럽 연합은 석 달 안에 백신 여권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고 태국과 베트남도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관광 교류를 재개하려는 목적이 큽니다. 하지만 백신의 면역력이 어느 정도인지 확언할 수 없는 데다 백신 제품에 따라서 효능을 인증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백신 격차가 우려된다며 도입을 반대했습니다. Vaccination is just not available enough around the world and is not available certainly on an equitable basis. 중국이 백신 여권에 적극적인 것도 내년 초 베이징 동계올림픽과 관계 있습니다. 각국의 코로나 통제 상황과 이해관계가 다르고 여기에 실무적 문제 또 공정성 문제까지 제기되면서 백신 여권의 보편적 도입 여부에 대해선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김희용입니다. 포스코 회장을 비롯한 임원 60여 명이 내부 정보를 불법으로 이용해서 자사주를 사들인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최정우 회장의 연임이 예상되는 주총을 코앞에 두고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윤수한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세계 철강업계가 침체 국면이던 지난해 4월, 포스코는 1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사들이겠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곤두박질 치던 주가를 방어하겠다는 건데 자사주 매입은 보통 시장의 호재로 통합니다. 발표 당일 포스코 주가는 즉각 8% 넘게 급등했습니다. 그런데 최정우 회장 등 포스코 임원들이 공시 전 회사 주식을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미공개 내부 정보를 미리 알고 투자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회사에 대규모 자사주 매입 발표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가 오르죠? 예? 회사 차원의 자사주 매입, 회장이니까 당연히 미리 알고 있었겠죠? 예? 최 회장과 전중선 부사장 등 포스코 임원 64명이 사들인 주식은 모두 19,000여 주. 자사주 매입 계획 발표를 2주에서 한 달쯤 앞둔 시기에 집중적으로 매입됐습니다. 개인당 평균 5천만 원 안팎이 투자됐고 주가는 1년 새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이들을 모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자사주 매입이란 계획을 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전에 포스코 주식을 취득했다는 것은 엄연히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라 할 것입니다. 포스코는 임원들의 혐의를 즉각 부인했습니다. 당시 자사주 매입 결의는 긴급하게 이뤄져 임원들이 알 수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주가 급락 상황에서 임원들이 책임 의지를 보여주려 자발적으로 주식을 샀고 지금도 보유 중이라 시세 차익을 노린 게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포스코 차기 회장 후보로 단독 추천된 최정우 회장은 오는 12일 주주총회에서 연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정치적 참견 시점, 오늘도 정치팀 김재영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보겠습니다. 네. 노무현, 정몽준처럼 야권 단일화 산 넘어 산인데, 자, 야권의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진도가 더 안 나가는 것 같아요. 예, 오늘 안철수, 오세훈 두 후보가 서로 상대의 선거 캠프를 방문했는데요. 두 후보 간의 미묘한 시각 차이가 엿보였습니다. 현장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먼저 안철수 후보부터 들어보시죠. 네. 저도 경선 후보 아닙니까? 단일화가 되면 한 마음으로 선거 승리를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하면 좋겠다는.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주 내 TV 토론하고 조사도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 다음 주 초에 후보가 결정이 되고 18일 날 후보 등록하는 것이 맞다. 정리하면 이제 안철수 후보 측은 서두르자 이거고, 오세훈 후보 측은 뭐 서둘 거 없다는 거죠. 예, 안 후보 쪽이 더 적극적인 건 사실입니다. 네. 실무 협상 연락을 먼저 하는 것도 주로 안 후보 쪽인데, 반면 오세훈 후보 측은 조급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오 후보가 국민의당 당사도 찾았는데요. 발언 내용 들어보시죠. 네. 단일화 과정에서 서로 간의 이 소통하는 모습이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상호 교차 방문 아이디어를 또 내주셔서 모양 좋은 단일화가 이번에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만나서 기본적인 논의를 하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뵙기로 했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됐네요. 큰 틀에서 이제 단일화에만 약속을 한 거지 시기나 방법은 지금 합의가 안 돼 있는 거죠. 예, 계속 논의 중이고요. 더구나 당내 경선에서 승리한 오세훈 후보 지지율이 최근 상승세를 타면서 양 진영의 셈법이 더 복잡해진 측면도 있습니다. 네. 특히 누가 야권 후보로 적합한지를 물으면 오세훈 후보가 유리하고, 누가 본선 경쟁력이 있는지를 물으면 안철수 후보가 유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론조사 문항을 둘러싼 줄다리기도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제 이 상황이 비슷해서인지 이제 2002년도죠. 노무현, 정몽준 후보 단일화 방식하고 비교가 되고 있어요. 예, 100% 여론조사라는 파격적인 방법으로 후보 단일화에 성공한 첫 사례이기 때문인데요. 네. 또 후보 간 상황이 지금과도 비슷한 점이 많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9년 전 상황 보시죠. 네. 노무현, 정몽준 두 후보가 후보 단일화 방식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이미 우리 운명은 우리 손을 떠나서 국민들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면 그 결과에 저희들은 전적으로 승복하겠습니다. 여론조사를 통해서 단일 후보를 결정한다. 두 사람은 선거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단일화 발표가 끝나고 두 후보는 포장마차로 자리를 옮겨서 술잔도 주고받았는데요. 이후 단일화 과정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계속 보시죠. 네.
이회창 후보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호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골고루 지지를 받는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앞으로 검증을 거쳐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월드컵 이후 분위기 가지고 지지가 높은 것이 경쟁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때도 논란이 됐던 게 여론조사 문항이었거든요. 노무현 후보 측은 후보 선호도나 적합도를 묻자고 했고요. 정몽준 후보 측은 본선 경쟁력을 물어보자며 서로 유리한 문항을 넣으려고 대립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여론조사 문항이 이제 절충이 됐죠. 예, 결국 문항은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와 경쟁할 단일 후보를 누구로 지지하느냐로 합의됐는데 경쟁력과 지지도 문항을 절충했던 겁니다. 네. 하지만 여론조사 결과는 정 후보가 이길 거라던 예상과 달랐는데요. 당시 영상 보시죠. 네. 노무현 후보 46.8%, 정몽준 후보 42.2%로 노무현 후보가 이겼습니다. 1대0 우세이기 때문에 노무현 후보가 단일 후보로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정몽준 후보 측에서 후회를 했어요. 예, 당시 여론조사에 관여했던 정몽준 후보 측 인사는 지금도 질문을 잘못 짰다고 후회했는데요. 질문을 지지하는 후보 중 누가 더 경쟁력이 있느냐로 바꿨으면 다른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번 단일화에도 이제 뭐 이런 경쟁력, 적합도, 지지 이런 단어들을 다 들어간다 해도 순서를 놓고 또 싸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팀 김재영 기자였습니다. 화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SK에서 SSG로 유니폼을 갈아입은 선수들이 오늘 첫 연습 경기를 치렀는데요. 설렘과 어색함이 공존했던 SSG의 첫 실전 무대를 박주린 기자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신세계 구단 버스에도 이렇게 SSG란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졌습니다. 연습 경기이긴 하지만 프로야구 10개 구단 가운데 하나로서의 발걸음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선수들은 SK 시절 상징색과 같은 빨간색 상의를 새로 맞춰 입었는데 여전히 와이번스 로고가 새겨진 가방을 들고 가는 모습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새 유니폼을 입고 나선 첫 실전 무대는 설렘 반 어색함 반이었습니다. 인천군 유니폼에 SSG 로고가 붙은 임시 유니폼엔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했고 공성고고 다닐 때 유니폼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학창시절 느낌이 나는 것 같아서 좀 더 새롭고. 전광판에 등장한 랜더스란 팀 이름은 아직은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이지원 선수 저거 보셨어요? SSG 랜더스 써 있는 거? 못 봤습니다. 처음 보다 진짜. 그러네요. 생각보다 멋있는데요? 예, 되게 잘 지으신 것 같고. 새로운 분위기로 나선 연습 경기에선 스프링 캠프의 유일한 신인 고명준이 4안타를 몰아치는 등 소득도 있었습니다. 추신수가 모레 자가격리를 끝내고 팀 훈련에 합류하는 가운데 다크호스로 떠오른 SSG의 전력도 차츰 그 베일을 벗게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주린입니다. 세인트루이스의 김광현 선수가 시범 경기 2경기 연속 4실점을 기록했습니다. 오늘도 교체 후 재등판하는 등 어수선했지만 나름대로 소득은 있었다고 하네요. 김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5일 만에 선발로 나선 김광현. 첫 타자 마르테에게 내야 안타를 맞고 흔들렸습니다. 파울이라고 생각했는데 안타를 맞고 운이 조금 안 따라줘서 좀 당황을 했던 것 같고. 이어 안타와 볼넷으로 만루 위기를 맞았고 적시타를 허용해 2실점했습니다. 주무기 슬라이더로 첫 삼진을 잡긴 했지만 1회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교체됐습니다. 그래도 새롭게 바뀐 규정에 따라 지난 경기와 마찬가지로 2회 재등판했고 조금은 안정감을 되찾았습니다. 병살타 유도로 위기를 막아낸 데 이어 연속 안타로 잠시 흔들린 3회에도 뜬 공과 헛스윙 삼진으로 투아웃까지 책임지고 마운드를 내려왔습니다. 마지막에 삼진 잡은 거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작년 슬라이더 같이 들어가서 빨리 바란스를 좀 더 찾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와 3분의 1이닝 동안 피안타 6개의 4실점. 2경기 연속 재등판은 아쉬웠지만 구속이 살아난 건 고무적입니다. You know, it takes a while to find out what that rhythm looks like and get everything in sinking in and hitters, and then after that it looked like more KK settled into a groove.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얼마 전 피겨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쟁쟁한 선배들을 제치고 2위를 차지한 14살 유망주가 있습니다. 1년 사이 키가 7cm나 커버린 악바리 다람쥐 윤하선 선수를 이명진 기자가 만났습니다. 초등학생 시절 피겨 무대를 평정했던 윤하선. 중학교 1학년이던 지난해 첫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9위를 기록했습니다. 인형도 주시고 사인도 해달라고 하시는데 아직도 부끄러워가지고. 그리고 14살이 된 올해 불과 1년 만에 2위로 급성장했습니다. 유영과 이혜인 등 쟁쟁한 선배들을 모두 제쳤습니다. 시상식에 훈련복을 입고 나올 만큼 본인도 전혀 예상치 못했습니다. 2위를 할 줄 정말 몰라가지고 옷을 다 갈아입고 이제 갈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하지만 지난 1년은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1년 사이 키가 무려 7cm나 크면서 온갖 통증에 시달렸습니다. 스케이트를 아예 못 신는 날도 많았습니다. 불특정하게 계속 대퇴직근, 허리 염좌, 발목, 무릎, 병원이 익숙해지는 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하지만 악바리 다람쥐라는 별명답게 악착 같은 근성으로 이겨냈습니다. 아니 너무 급했어. 훅, 앤. 이번 건 약간 이게 움직여. 아, 그렇지. 잘했어. 일단 좀 근성이 좀 남달라요. 한 열흘씩 쉬고 나와도 당일에 그냥 바로 트리플까지 다 점프가 나와요. 나이 제한 때문에 세계 선수권 출전 티켓은 양보했지만 피겨를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더 먼 미래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점프를 성공할 때마다 기분이 정말 좋아서 더 잘하고 싶고 더 멀리 보는 것 같아요. 꼭 트리플 악셀이나 쿼드러플 점프를 계속 시도를 해서 언젠가는 꼭 뛰어보고 싶어요. 많이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MBC 뉴스 이명진입니다. 독일 홀슈타인 킬의 이재성 선수가 시즌 7호 골을 터뜨렸습니다. 팀도 창단 121년 만에 분데스리가 1부 리그 진출에 한 발 다가섰습니다. 손장훈 기자입니다. 승격 경쟁 중인 3위 함부르크와의 맞대결. 이재성은 시작 7분 만에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코너킥 상황에서 빈 공간으로 파고들어 머리로 골문을 열었습니다. 독일 FA컵을 포함해 올 시즌 7호 골이자 11번째 공격 포인트. 홀슈타인키는 15분 뒤 아쉽게 동점골을 내줬지만 결정적인 추가 실점이기를 넘기면서 원정에서 귀중한 승점 1점을 추가했습니다. 리그 2위 자리를 지키면서 함부르크와 승점 3점 차를 유지한 킬은 남은 10경기에서 현재 순위를 유지할 경우 1900년 구단 창단 이후 무려 121년 만에 처음으로 분데스리가 1부에 진출하게 됩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선 첼시가 상대 자책골과 조르지뉴의 페널티킥으로 에버턴을 꺾었습니다. 9경기 연속 무패로 4위 자리를 지킨 첼시는 3위 레스터시티를 승점 3점 차로 추격했습니다. 좌익수 앞까지 달려가 까다로운 타구를 낚아챈 이글레시아스. 잡은 공을 절묘하게 등 뒤로 토스해 더블 플레이로 연결하며 이틀 연속 호수비를 선보였습니다. MBC 뉴스 손장훈입니다. 컬링 국가대표 팀킴이 새로운 소속팀 강릉시청에서 의미 있는 첫 공개 훈련을 가졌습니다. 화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확 풀린 날씨를 따라서 하늘까지 탁 트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날은 포근해졌지만 밤이 되니 먼지가 다시 쌓여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스모그까지 들어오면서 내일은 서울을 비롯한 강원 영서와 수도권, 충청 등 서쪽 지방은 온종일 공기가 탁하겠고요. 아쉽게도 중부지방은 이번 주 내내 미세먼지가 머물 것으로 우려됩니다.
기온은 쑥쑥 오릅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은 오늘보다 5도가량 높은 17도, 광주는 19도가 예상되는데요. 하지만 철원의 아침 기온이 영하 4도까지 떨어지는 등 내륙 지방에서는 일교차가 20도 안팎으로 무척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옷차림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출근길 역시 짙은 안개가 끼면서 가시거리가 무척 짧아지겠는데요. 조심히 이동을 하셔야겠고요. 낮 동안 하늘 자체는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오늘보다 더 낮아집니다. 서울 0도, 안동 영하 2도, 광주 3도가 되겠고요. 낮 기온이 오늘보다 더 올라서 서울 17도, 대구 16도가 예상됩니다. 목요일 밤부터 비 소식이 있긴 합니다만 주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4월 9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